페이지 펴보시죠. 잠깐 복습하고 하겠습니다. 1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법정 과실은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X죠. 분리할 때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는 것은 법정 과실이 아니라 뭐죠? 천연 과실이죠. 법정 과실은 존속기간 일수로 갖게 되는 거죠. 2번 문제 보시면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물건의 개념은 유체물 및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죠. 다시 말하면 무체물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물건이 될 수 있으므로 1번은 X가 되고요. 2번도 X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이다, 달이다와 같은 유체물의 경우에도 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물건이 될 수는 없겠죠. 3번이 답이죠. 피상속인의 유체 유골은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 주세자에게 승계된다.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제사 주제자 상주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농작물은 절대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한 없이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가 되고 토지 소유자가 될 수가 없고요. 5번 대체물과 불대체물은 물리적 구조에 관한 문제고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은 뭐죠? 특정물, 불특정물이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죠. 넘겨서 3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요. 1번이 답이죠. 법정 과실이 뭐냐?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 과실이 되고요. 2번은 X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은 부동산 일부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3번도 X죠.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귀속하는 과실은 천연과실이 아니라 뭐죠? 법정 과실이 되고요. 4번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효력은 주문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고요. 이것이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으므로 5번도 X가 됩니다. 4번 문제 옳지 않은 것 3번이 답이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은 독립된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5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4번 보시면 주유소 토지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당권은 명백히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이기 때문에 종물이 아니라 부합물로 평가가 되죠. 6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이죠.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른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주물만 분리해서 처분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7번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2번이 답입니다. 횟집에 부속되어 있는 수족관은 대표적인 종물이 되고요. 8번 문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주물이 처분되면 종물이 쫓아간다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는 거 가능하므로 1번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물 그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종물이 될 수가 없으므로 2번이 맞는 지문이고 2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3번은 부합물이죠. 종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에도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정한 창고는 종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장려는 문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이 답입니다. 1번 건물의 구성부분이 됐다는 말은 부합됐다는 말이고요. 부합됐으면 부합물이지 종물은 아니기 때문에 1번이 X가 되네요. 10번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요. 기억, 디귿, 리을 옳고요. 니은이 X입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입장료는
불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될 수는 없어요? 과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넘기셔가지고 11번입니다. 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경우 해서 기억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전기, 물론 동산이고, 니은번 지중해 있는 지하수는 부동산입니다. 디귿번 강제 통용료를 상실한 주화도 뭐 거래할 수 있든 없든 간에 동산이니까 답은 기억 디귿해서 2번이 답이고, 리을번 토지에 정착된 다리는 부동산입니다. 자, 이제 우리 진도로 돌아와서 268페이지 16번이죠. 법률의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시험에 잘 나오고, 지금 이 문제는 2013년도 문제인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최근에 출제하지 않고요. 지문으로 꼭 내는 편인데, 이런 문제죠. 갑의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는데,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그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뭐죠? 법률행위 해석인데, 표시 상대방 입장에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 표자 입장에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법률의 해석은 뭐가 원칙이죠?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고요. 자연적 해석은 예외인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느냐?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 표시는 자연적 해석을 한다. 두 번째,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무슨 해석을 하죠? 자연적 해석을 한다. 이게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뭐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문제 보시면 16번 60번지와 90번지에 각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은 을에게 90번지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면 지금 갑과 을의 의사는 뭐죠? 90번지고요. 표시는 뭐가 될 거냐면 60번지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좀 문제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갑은 을에게 90번지의 토지를 매도하기로 약정했다는 말은 을도 90번지에 대해서 사겠다고 뭐죠? 승낙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무슨 해석을 가죠? 자연적 해석을 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로 평가되고요. 그래서 의사대로 뭐에 대해서 90번지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고 이게 뭐죠? 오표시 무효 원칙인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생긴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가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그러나 갑과 을은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매매 목적물 60번지로 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60번지의 토지의 소유권이 을 명의로 이전 등기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을은 60번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90번지에 대해 성립됐으므로 60번지에 대한 등기는 뭐죠? 무효입니다. 2번 을은 지번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하고요. 요 사례처럼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을은 갑에게 90번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X입니다. 결과적으로 60번지에 대한 등기는 무효니까 60번지에 대한 등기는 말소하고 90번지 간에 새롭게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 등기를 해야 되므로 당연히 90번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4번 갑은 을에게 60번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갑과 을 사이 90번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은 무효로 된다.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연적 해석의 결과 90번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면 60번지에 대한
등기는 뭐죠? 무효니까 그 등기는 뭐죠? 말소하고 새롭게 갑이 을에게 뭘 등기해 줘야 되죠? 90번째에 대해서 토지를 등기해 줘야 되고요. 마지막 유일한 결과는 무슨 해석 결과죠? 자연적 해석 결과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문제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1번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사례가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증여하기로 하면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 증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표시였다면 을은 원칙적으로 뭘 갖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유의하실 것은 원칙에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가지려면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비로소 뭘 갖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3자라고 하는데 일단 을이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지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병은 선이면 소유권을 갖고 악이면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끝이죠. 1번입니다. 비진이 표시가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진이 표시는 원칙대로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의미니까 맞는 질문이죠. 2번 비진이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3번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허위 표시와 구별이 되고요. 4번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도 없이 임대료를 올릴 목적으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 그러면 의사는 내보낼 마음이 없는데 표시는 뭐죠? 나가라고 했으니까 전형적인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고요. 5번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기 때문에 사법적 영역에만 적용됩니다. 공법적 영역에는 우리 민법이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5번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공법상 행위이므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의원 면직 처분하는 경우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처분권자가 알았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나 민법 규정이 공법상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항상 언제나 뭐죠? 유효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제가 이게 최근 5년 이렇게 기출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특이한 게 이 통정 허위 표시관에서 문제를 한 문제밖에 안 냈어요. 5년 동안. 2013년도에 내고 14년, 15년, 16년, 17년 4년 동안 안 냈거든요. 올해는 뭐죠? 반드시 낼 겁니다. 올해는 반드시 낼 거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 일단 통정 허위 표시 관련돼서 5년 동안 나온 것은 뭐가 나오냐면 제3자가 나왔거든요. 일단 제3자는 누구냐면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이 뭐죠? 제3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물론 제3자 아니고요. 포괄 승계인 상속받은 사람도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요. 또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 되므로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죠? 제3자가 되지만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되지 않죠? 제3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 꼭 유의하셔야 되고요. 일단 통정허위 표시에서 제3자는 선이면 보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과실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문제 보시죠. 2번 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될 수 없는 자는 1번 허위 표시의 당사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상속받은 자.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가장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도 물론 가장매매 후라면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3번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 이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받은 사람도 가장매매 후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4번 가장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사람도 가장 근저당권 설정 후에 가압류했으니까 새로 와서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5번 가장 저당권 설정에 기한 저당권 실행에 의해 부동산을 경락받은 자도 가장 저당권 설정 후에 경락받았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넘기시면 이제 착오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출제경은 진의한 의사표시하고 통정허위 표시는 최고 5년 동안 한 번씩밖에 안 나왔고 착오에 대해서는 매년 뭐죠? 빠짐없이 무조건 뭐가 되고 있어요? 출제되고 있는 편이고요. 이것도 일종의 약간 그 출제 경향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정리해보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또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법조문 내용이고 일단 개념과 관련돼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생긴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는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동기착오죠. 동기에 대해서 착오가 일으킨 경우에는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표시가 되거나 유발에 대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어야 착오가 되는데 첫째,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뭐죠?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죠? 경제적 불이익이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다만 우리 판례가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지만 중요 부분이 아니다. 사고를 이루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있는데 그것이 뭐죠?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주에 관한 착오는 뭐가 아니죠?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라는 점은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쪽에서 뭐죠? 입증해야 된다. 이 정도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한데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개념은 단순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것은 우리가 뭐죠? 과실이고요. 그 다음에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은 중과실인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것은 그것은 뭐죠?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루어 취소할 수가 있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중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중과실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누가 입증하느냐?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를 못하게 막을 테니까 취소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 까지고요. 그다음 별거는 아닌데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취소할 수 있는데 착오는 뭐죠?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별도로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아까도 문제 나왔지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착오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어차피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합니다. 3번입니다.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 상당 부분이 하천부지예요. 그럼 명백히 뭐가 있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농사 못 짓잖아요. 따라서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하는 착오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부동산의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 요거죠.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맞죠?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하죠. 4번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아파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중요 부분보다는 뭐가 문제냐면은 중과실이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건축학과 교수였어요. 건축학과 교수인데 그럼 당연히 건축사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자격증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없어요? 자격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건축학과 교수인 사람은 자격증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것은 뭐예요? 정당한 것이고 따라서 이것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것 같이 맥을 같지 않으니까요. 같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맞죠?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죠. 2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할 수는 없고요. 3번 착오에 의하여 출연한 재단법원의 설립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 의사표시를 물론 취소할 수 있을 것이고요. 4번 동계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죠. 동계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또는 유발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유발이 됐다면 표시가 안 됐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유발된 경우에 동계 표시 유무와 무관하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아까도 나왔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하는 것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법률행위의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X.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처럼 일부에 착오 이의가 있으면 전부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X죠. 과실, 중과실은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착오라는 점은 물론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 측에서 입증해야 되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라 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X입니다. 동기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말은 맞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을 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해야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과실이 존재하면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4번 지문은 X가 되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이러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죠. 요거죠. 원칙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것을 뭐 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다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6번 문제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위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2번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X입니다. 착오는 누가 입증합니까? 표의자 측에서 입증하죠. 거의 뭐 위에 있는 문제하고 거의 똑같죠. 그죠? 3번 부동산 같은 이게 잘못됐구나. 똑같은 문제 그죠? 똑같은 문제 두 번이나 나왔지? 이게 똑같은 문제죠. 그죠? 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똑같은 문제 두 번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죠? 넘기시면 이제 7번입니다. 참. 일단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죠. 이것도 5년간 한 번 나왔지만 실제로 뭐죠?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부분이죠.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일단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게 되면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물론 취소는 뭐죠?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니까. 취소는 대표적인 뭐죠? 유동종 유효죠.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의는 뭐죠? 기망, 소교 또는 착오를 일으키고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기망이 존재해야 된다. 항상 조심할 것은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암소리 안 하는 것으로도 뭐죠?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기망이 뭘 해야 되죠? 위법해야 되는데 위법이라는 것은 비난할 정도, 비난 가능성의 존재를 의미하고요. 또 기망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고의가 필요하다. 주의하실 것은 두 가지인데 따라서 과실로 기망한 것은 사기가 되지 않고요. 요 고의는 2단의 고의에서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한 거죠. 뭐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킬 1단계의 고의만은 부족하고요. 그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는 뭐죠? 2단계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죠?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인과관계는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요.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뭐죠? 충분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강박입니다. 의의는 뭔가요? 강박, 해악을 고지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의해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요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강박이 존재해야 된다. 유의하실 것은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요. 또 요 강박이 뭘 해야 됩니까? 위법해야 되는데 위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두 가지 있는데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어도 위법하고요. 또 고소나 고발과 같이 행위나 수단이 정당한 경우에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 이것도 뭐죠? 고의, 2단의 고의가 필요하고요. 또 인과관계에서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선의 제3자에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주시할 것이 뭐죠? 제3자의 사기 강박이죠. 제3자가 사기를 치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항상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단순한 피용자는 여기서 말하는 뭐가 되냐면 제3자가 되지만 대리는 여기서 말하는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니므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졌다면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항상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럼 문제 보죠. 7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5죠.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더라도 무효이다.
X입니다. 얼마나 쉽게 내려 노력하는지 아시겠죠? 3번 신호직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 침묵, 고지하지 않는 경우도 기망, 사기가 될 수가 있죠. 4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었는데 강박에 대한 개념이고요. 5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면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를 안 해도 취소를 못해서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8번부터가 이제 최근에 그 출제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내는 것도 있고, 요거를 어떻게 해요? 종합해가지고 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번 보시면,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X.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사기가 가능합니다. 2번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표시 당사자 간에 유효하다. X. 통정허위 표시 물론 뭐죠? 무효고요. 3번 가장행위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그럼 이 사람도 가장행위 후에 가압류했으니까 새롭고 따라서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기 때문에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된다. X죠.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의이면 되고 뭐까지?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장 양도된 후 양수인이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한 압류. 이 사람이 압류한 시점은 언제죠? 가장 양도 후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제3자가 되겠죠. 따라서 양수인의 채권자는 통정허위 표시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물론 여기서 이 5번 같은 지문이 또 나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를 가졌다면 다 뭐가 되죠? 제3자가 된다는 점 항상 주의하셔야 되겠죠. 9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왜냐하면 우리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사법이죠.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 의무의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가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지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 암소리 안 하는 것도 뭐가요? 기망 사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계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5.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취소할 수가 있고요. 4번 파산자가 허위 표시로 가장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전입니다. 물론 파산관전이 성립된 시점은 가장 채권이 발생한 후니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므로 4번은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의사표시 관련돼서 이제 뭐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일단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뭘 채택하고 있죠?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따라서 도달이 되면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는 효과가 발생하느냐. 도달의 개념이 뭐냐? 지배 영역 내에 진입을 했고요. 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한 상태에 놓이면 도달된 것이고 비로소 뭐가요? 효과가 생기게 되죠. 따라서 도달이 되면 이미 뭐가 생기냐면 효과가 생기니까 더 이상 뭐 하지 못하죠? 철회하지 못하고요. 따라서 발신 후 도달 전에 생긴 문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표의자가 사망을 하거나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뭐죠? 효과가 생기게 됨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도달됐음을 누가 입증하느냐? 네 번째죠.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표의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입증하는 것이 뭐예요?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 증명 우편이나 또는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을 추정하거나 뭐하냐면 간주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공시송달이죠. 공시송달에 대한 구체 내용을 알 필요 없고 언제 하는지만 알면 되는데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수령 무능력자죠. 모든 제한 능력자, 수령 무능력자는 누가 수령 무능력자냐? 제한 능력자가 수령 무능력자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는다.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세 번째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는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안때에는 뭐가 되죠? 도달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뭐 이 정도입니다. 아무튼 5번 보시면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뭐 할 수 있죠? 공시송달할 수 있으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넘기셔서 10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고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오죠? 왜요?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니까요. 2번 갑과 을 사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되죠? 선해야 되겠죠? 따라서 갑은 아기의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비진위 표시로 X부동산 을에게 증여한 경우 을이 선이 무가 싫으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맞죠? 증여한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겠죠. 4번 갑과 을 사이 증여계약이 비진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갑은 선의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제3자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선이어야 하니까요. 5번 만일 갑이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갑과 을 사이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X입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죠. 답은 5번입니다. 11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도달한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이 없다. 맞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 의사표시의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제가 여기도 물었죠. 요지 가능성이라고 써놨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 취소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뭐죠? 도달주의입니다. 따라서 발신한 때가 아니라 뭐죠? 도달했을 때 효과가 생기는 거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상대방이 도달 사실을 알기 전이라도 표의자 이를 처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도달이 되면 효과가 생긴다. 더 이상 처리할 수가 없죠. 5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긴다. 맞습니다. 원칙이 뭐죠? 도달주의죠. 2번이 답인데 공시송달은 언제 하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과실로 상대방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습니까? 공시송달할 수 없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3번 의사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4번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잃는 맞는 질문이고요. 이거 우리가 뒤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약법에서. 5번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에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13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의사표시가 보통 일반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X입니다.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는 것은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1번이 답이고요. 2번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면 공시송달할 수가 있고요. 3번 이 대표적인 그 발신주의죠.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할 때 성립하고요. 4번 도달이란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되므로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질문도 물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는 도달이 되기 때문에 5번도 먼저 맞는 질문이 되겠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